놀이동산에서 회전 목마를 타다가 갑자기 사라진 딸.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0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 놀이동산 정문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민수 씨 34세와 부인 이지연 씨 31세, 그리고 6살 딸 김태희였습니다. 태희는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미니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등에는 작은 백팩을 메고 있었죠. 아이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들어가자. 회전목마 타고 싶어. 태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김민수 씨는 중견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야근이 잦아 딸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죠. 어린이날만큼은 온전히 태희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공주님, 오늘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지연 씨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희의 여분옷, 물티슈, 간식 등이 들어있었죠.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였습니다. 오전 10시, 가족은 놀이동산에 입장했습니다.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놀이기구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죠. 첫 번째로 탄 것은 태희가 그토록 원하던 회전목마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말 위에 앉은 태희는 손을 흔들며 부모에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수 부부는 펜스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딸의 모습을 촬영했죠. 오전 10시 45분 회전목마가 끝나고 가족은 다음 놀이기구로 향했습니다. 태희는 이번에는 범퍼카를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같이 탈게.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범퍼카를 15분간 탄 후 가족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놀이동산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 근처 벤치에 앉았죠. 이지연 씨가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태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분수대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태희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김민수 씨가 벤치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어린이날이라 많은 가족들이 놀이동산을 방문했기 때문이었죠. 태희와 이지연 씨는 5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태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솜사탕 사고 싶어. 화장실 옆에는 작은 매점이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솜사탕들이 진열돼 있었죠. 태희는 분홍색 솜사탕을 가리켰습니다. 아빠한테도 사줄까? 이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건 파란색으로. 어머니가 솜사탕을 사는 동안 태희는 매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이동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꼬마 공주님. 오늘 놀이동산 재미있나요? 직원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태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혹시 마술쇼 보고 싶어요? 지금 특별 공연이 있는데.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솜사탕을 받고 돌아섰을 땐 직원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태희만 혼자 서 있었죠. 태희야, 누구랑 얘기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마술쇼 보러 가자고 했어. 태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놀이동산 직원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모녀는 김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는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태희는 아버지에게 파란색 솜사탕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었죠. 정오 12시 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놀이동산 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태희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고 부모는 간단한 샐러드를 시켰죠. 점심 식사 중에 태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후에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 우리 태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을까? 너무 무섭지 않을까? 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안 무서워. 나 이제 다 컸어. 점심을 마친 후 가족은 다시 놀이기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롤러코스터, 티컵, 바이킹까지 차례로 탔죠. 태희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 태희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진짜 큰 회전목마다. 태희가 가리킨 곳엔 놀이동산에서 가장 큰 회전목마가 있었습니다. 2층 높이의 거대한 회전목마였죠. 아침에 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 이지연 씨도 감탄했습니다. 가족은 대형 회전목마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 앞에는 정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탈 수 없구나. 김민수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놀이동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매점 앞에서 태희에게 말을 걸었던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아까 그 귀여운 꼬마 공주님이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지연 씨가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회전 목마 타고 싶으시죠? 사실 정비는 거의 끝났어요. 특별히 한 번만 태워드릴 수 있는데.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안전상 어른들은 같이 탈 수 없어요. 아이 혼자만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부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희 혼자 놀이기구를 타게 하는 것이 걱정됐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김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5분 정도요. 금방 끝납니다. 제가 직접 지켜볼게요. 직원이 안심했습니다. 태희가 부모를 쳐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럼 정말 조심히 봐주세요. 이지연 씨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태희는 직원과 함께 회전 목마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부부는 펜스 밖에서 기다리며 딸의 모습을 지켜봤죠. 회전 목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희는 흰색 말 위에 앉아 부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죠. 하지만 3분이 지나도 회전 목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시계를 확인했죠. 5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7분이 지나자 김민수 씨가 펜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회전 목마 위에서 태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 씨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전 목마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태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직원을 불렀지만 아까 그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전 목마 조작대 앞에는 다른 직원이 서 있었죠. 조작대 직원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딸이 방금 전에 탔는데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전 목마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김민수 부부는 급히 탑승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이 비어 있었죠. 태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절규를 했습니다. 다른 놀이동산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보안팀장이 즉시 방송을 했습니다. 김태희 어린이를 찾는다는 안내방송이 놀이동산 전체에 울려 퍼졌죠. 오후 3시 놀이동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수색에 나섰고 출입문은 즉시 통제됐죠. 하지만 태희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분 후 경찰차 3대가 놀이동산에 도착했죠. 경찰관의 정확한 실종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2시 45분에 회전 목마를 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놀이동산 전체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회전 목마 내부에는 카메라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태희가 찍힌 것은 탑승구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수색 범위가 놀이동산 밖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태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민수 부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했고 김민수 씨도 자신이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다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오후 6시 놀이동산은 임시 휴장됐습니다. 방문객들은 모두 출입 기록을 남기고 퇴장해야 했죠. 하지만 태희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놀이동산의 모든 시설, 심지어 직원 전용 구역까지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태희, 6세 여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놀이동산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회전 목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다음날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6세 여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30분 만이었죠. 당시로서는 매우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강서경찰서 수사과장 박철민 경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죠. 수백 명이 지켜보는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현장은 이미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고 방문객들은 신원 확인 후에만 퇴장할 수 있었죠. 놀이동산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철민 경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전 목마 주변 정밀 조사였습니다. 탑승구부터 조작대까지 모든 곳을 살펴봤죠.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이동산 보안팀장 최용호 씨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전목마는 30년 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내부 구조가 복잡했죠. 하지만 모든 출입구는 잠겨 있었고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계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최근에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었죠. 하지만 기계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실 벽면 한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도 모르는 문이었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야 비교적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된 건문치고는 너무 깨끗했거든요. 경찰이 문을 열어보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통로는 놀이동산 다른 구역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직원 휴게실 뒤편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이 은밀한 통로를 이용해 태희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오후 4시 30분 놀이동산 전 직원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147명의 직원 중 특히 회전목마 담당 직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희를 회전목마에 태웠다는 그 직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놀이동산 인사 담당자가 당일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회전목마 구역에는 3명의 직원이 배치됐는데 모두 4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김민수 부부가 목격한 20대 후반 남성은 명단에 없었죠. 이는 외부인이 직원으로 위장해 놀이동산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안이 허술했던 2000년 당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오후 5시 경찰은 놀이동산 전체 CCTV 영상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당시 CCTV는 10대뿐이었고 절반은 고장난 것도 많았습니다. 화질도 30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영상에서 태희가 정문에서 입장하는 모습과 회전목마 탑승구에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태희와 함께 탑승구에 들어간 남성의 신원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화질이 워낙 나빠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죠. 키 175cm 내외, 마른 체형, 짧은 머리라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민수 부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 내 문제나 금전적 이유로 인한 계획적 실종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김민수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 4,500만 원, 아파트 대출금 1억 2천만 원, 특별한 부채나 문제는 없었죠. 이지연 씨도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진술은 일치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가족관계도 원만했고 태희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경찰은 놀이동산 주변 상가와 도로 CCTV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태희가 놀이동산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이동산 정문 앞 편의점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3시 10분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놀이동산 후문 근처에 정차했다가 20분 후 빠르게 사라진 것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차종은 2000년식 소나타로 추정됐죠. 운전자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각은 태희가 실종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7시 경찰은 놀이동산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명의 직원이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시설관리팀의 소속 이병호 43세였습니다. 15년 전 아동 성추쟁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죠. 놀이동산 채용 당시 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이병호 씨는 회전목마 기계실 열쇠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놀이동산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병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구역에서 10명의 동료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8시 놀이동산 운영회사 대표 강수민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CCTV 절반이 고장났고 출입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수민 대표는 즉시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경찰은 놀이동산 전체를 다시 한번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시설과 건물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태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직원 휴게실 뒤편 창고에서 아이용 신발 한 짝이 나온 것입니다. 하얀 운동화였는데 태희가 신고 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신발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또 다른 운명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과거 5년간 놀이동산 관련 실종 신고를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3건의 미아 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4에서 7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3건 모두 몇 시간 후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회전목마 근처에서 부모와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미아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내용도 비슷했거든요. 친절한 아저씨가 재미있는 곳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김민수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태희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태희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고 침대에는 좋아하는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주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태희가 어딘가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6시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전날 발견한 단서들을 보태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놀이동산 내부자 범행 가능성과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동시에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실종 사건에서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와 20대 후반 남성에 대한 수배였죠.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과연 김태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놀이동산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들은 모두 우연일까요?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태희 실종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놀이동산에서 6세 여아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전 8시 여러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놀이동산 나들이가 악몽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김태희의 사진이 전국 방송을 타고 런해졌습니다. 언론은 놀이동산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CCTV 절반이 고장나 있었고 출입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됐죠. 놀이동산 운영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15% 급락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전담팀 20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부터 경찰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만 300여 건의 제보가 쏟아졌죠.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었지만 경찰은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놀이동산에서 5km 떨어진 주유소 직원의 신고였습니다. 5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급하게 기름을 넣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 뒷좌석에 아이가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상태였고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각도상 차량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죠. 운전자의 얼굴도 선글라스와 모자로 가려져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제보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태희가 놀이동산에서 납치된 후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태희 실종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김민수 부부가 직접 출연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태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후 제보 전화가 더욱 쏟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태희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제보 접수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사건 발생 이틀째가 됐습니다. 경찰은 새벽부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전날 접수된 제보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중요한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신고였습니다.
5월 5일 밤 11시경 건설 현장 근처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 근처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차량은 다음날 새벽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송도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당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곳곳에 공사장과 빈 건물들이 있었죠. 아이를 숨기기에는 적절한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경찰견과 함께 송도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태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펜션 주인이 수상한 손님에 대해 신고한 것입니다. 5월 5일 저녁 7시경 30대 남성이 아이와 함께 체크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잠든 상태였고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다음날 새벽 5시경 남성이 아이를 업고 급히 떠났다는 점입니다. 체크아웃 절차도 생략한 채 사라졌죠. 펜션 주인이 뉴스를 보고 나서야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급히 펜션에 출동했습니다. 객실을 정밀 감식한 결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죠. 베드시트에서 아이의 머리카락이 남은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7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만약 태희 것으로 확인되면 납치범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펜션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역시 차량 번호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종은 소나타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목격된 것과 동일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 6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 인근 펜션과 모텔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납치범이 계속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안산 펜션 제보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제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사건 발생 7일째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4시간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희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과수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펜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비 분석에서 태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경찰은 안산 지역 수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펜션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모든 숙박업소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충남도 천안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희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했더니 다른 가족의 아이였습니다. 이처럼 가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어 모든 제보를 즉시 확인할 수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김민수 부부는 방송국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태희가 밝고 활발한 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범인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태희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왼쪽 무릎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고 오른쪽 발톱에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태희를 발견하면 이런 특징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보 전화가 또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납치범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3일째, 경찰은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죠.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6일이 지났습니다. 국과수에서 최종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산 펜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확실히 김태희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과수가 분석을 최우선으로 처리, 6일 만에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태희가 납치됐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산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더욱 좁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납치범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놀이동산 운영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방문객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보안업체 교체와 CCTV 시스템 전면 개선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 놀이동산 직원들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단순한 신원 확인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시설관리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회전목마 기계실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8명의 직원 중 3명이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여전히 이병호 씨였습니다.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었고 놀이동산 구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병호 씨의 교우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병호 씨에게는 전과자층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조민석 씨, 29세였습니다. 사기와 절도 전과가 있었고 최근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조민석 씨가 검은색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증언한 차량과 정확히 일치했죠. 경찰은 즉시 조민석 씨를 수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민석 씨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5월 5일 이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도 비어 있었고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6시 조민석 씨의 검은색 소나타가 인천 영종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분홍색 실밥도 나왔습니다. 태희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태희의 미니마우스 머리띠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수 부부가 확인한 결과 확실히 태희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조민석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조민석 씨의 살짐이 모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조민석 씨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경찰이 동원됐고 공항과 항만도 통제됐습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 놀이동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민석 씨가 사전에 놀이동산을 답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문 CCTV를 며칠간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2일 사건 3일 전에 조민석 씨가 놀이동산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민석 씨는 혼자 입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특히 회전목마 주변을 오래 관찰했다고 직원들이 증언했죠. 명백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1시 조민석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과거에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98년 조민석 씨가 7세 여아를 유인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도망쳐서 큰 일은 없었지만 수법이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당시에도 조민석 씨는 놀이터에서 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재미있는 곳을 보여준다며 유인하려 했던 것이었죠. 놀이동산에서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5월 12일 조민석의 지인 제보로 경기도 파주의 빈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조민석이 가명으로 계약하고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낸 곳이었죠. 창고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아이가 머물렀던 확실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아이용 물컵, 담요, 그리고 벽에 어린아이 글씨로 새겨진 엄마라는 글자까지. 창고 임대인의 증언에 따르면 5월 8일 밤에 마지막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민석이 경찰 수사망이 좁아지자 서둘러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놀이동산 보안팀장 최영호 씨의 늦은 대응과 은밀한 통로를 몰랐다는 주장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민석 추적에만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상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박집에서 조민석과 비슷한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하루 묵고 급히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객실에서 태희 것으로 주장되는 머리카락과 수면제 포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조민석이 태희를 재우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제도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배를 대절하려던 남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민석이 바다를 통해 도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 전남 완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5세 여아가 펜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김민수 부부가 급히 달려갔지만 태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 전 순천에서 실종됐던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증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민석이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부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민석이 연쇄 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희의 안전이 더욱 걱정됐거든요. 5월 15일 토요일, 경찰은 전국의 모든 아동 실종 사건을 재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석과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 중 5건이 조민석의 행적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놀이시설이나 공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며칠 후 아이들이 발견됐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죠.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태희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전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프로파일러 정수현 박사가 우려스러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민석의 범행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며칠로 아이들을 풀어줬지만 이번에는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민석이 다급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민석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었습니다. 태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김민수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희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조민석 목격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수사진은 지치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도 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시민단체에서 태희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배포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태희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전국 곳곳에 붙여졌죠.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 부부는 태희의 방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태희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났지만 태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사 인력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김민수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새로운 교통사고 뉴스에 밀려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8월이 되자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상시 담당자 3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으로 배치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식어갔고 거리의 전단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태희의 빈자리도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이지연 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김민수 씨도 생계를 위해 결국 회사에 복직해야 했습니다. 2001년 새해가 밝았지만 김민수 부부에게는 의미 없는 새해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태희 사건 파일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조민석에 대한 수배는 유지됐지만 적극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씨 부부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태희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5년, 이지연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간 우울증과 절망에 시달리다 결국 태희를 만나지 못하고 먼저 떠난 것이었죠. 김민수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2024년 5월, 태희가 실종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놀이동산 시설관리팀이 회전목마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점검팀장 이창수 씨가 바닥 철판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모서리 볼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철판을 들어 올리자 설계도에 없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가로 1m, 세로 1.5m, 깊이 50cm 정도의 구덩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투성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하게 녹슨 작은 헤어핀, 세 번째는 색이 바래고 찢어진 분홍색 천조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벽면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손톱으로 긁어서 새긴 엄마라는 글자였습니다. 운영본부장 강민호 씨가 24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0년에 이 놀이동산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6세 여아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7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4년 전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후 8시 강서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보니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죠. 벽면에 새겨진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24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희 사건 기록과 발견된 물건들이 일치했죠. 과학수사팀이 호출되어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증거품으로 수거됐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DNA 검사와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24년 만에 태희 사건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 모든 주요 언론이 놀이동산 발견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24년 전 실종된 김태희와 관련된 물증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즉시 강서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8세가 된 그는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죠. 2015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없이 24년을 혼자 버텨온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김민수 씨가 놀이공산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간단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회전목마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태희 사건과 연관된 물건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과학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발견하지 못한 증거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간 한쪽 구석에서 작은 뼈 조각과 머리카락 몇 가닥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후 1시 놀이동산 운영회사에서 긴급 기재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운영본부장이 24년간 해당 공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3시 2000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철민 전 경정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현재 62세로 이미 퇴직한 상태였죠. 당시 수사팀이 이런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오후 5시 국과수에서 1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천조각이 2000년 당시 유행했던 원단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머리카락 DNA 분석은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놀이동산에서 전면적인 지하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투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전목마 아래에 훨씬 더 큰 지하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가로 3m, 세로 4m 정도의 방 같은 구조였습니다. 최영호의 아버지가 1975년 건설 당시 은밀하게 만들어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대형 굴착기를 동원해 지하 공간 진입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막힌 흔적들이 발견됐죠. 시멘트와 벽돌로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지하 공간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24년간 밀폐되어 있어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공간 한쪽 벽에 설치된 쇠사슬과 수갑 같은 구속도구들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담요와 베개 같은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하 공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벽 한쪽에 여러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태희라는 이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수진, 민호, 지영, 현우 등 총 8개의 이름이었죠. 모두 어린아이들의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공간이 단순히 태희만의 감금 장소가 아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 지하 공간에서 발견된 8개의 이름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과거 실종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벽에 새겨진 8개 이름 모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놀이시설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경찰은 놀이동산 과거 직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2000년 당시 보안팀장이었던 최영호 씨, 66세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영호 씨가 1990년대부터 전국 각지의 놀이시설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모든 장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영호 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3일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최영호 씨가 지난 20년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단기 계약직으로만 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지역에서 모두 총 23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1975년 놀이동산 건설 당시 설계도를 재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하 공간이 원래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완공 후 기록에서 삭제됐던 것입니다. 이 공간의 설계 변경을 지시한 인물이 당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던 최영호 씨의 아버지 최기남 씨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영호 씨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6시, 지하 공간에서 추가 증거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들, 그리고 가장 섬찟한 발견은 오래된 캠코더였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한 결과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금된 모습과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음성으로 최용호 씨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테이프에 조민석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라 최영호에게 협박당하는 피해자로 보였습니다. 최영호가 조민석을 이용해 태희를 유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4년간의 오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전국에 최영호 씨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연쇄 아동 납치 및 감금 혐의였습니다. 오전 11시 최영호 씨가 3일 전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오후 1시 모텔 객실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여러 개의 가명 신분증과 전국 아동보호시설 명단, 그리고 침대 밑에서는 지난 24년간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놀이동산 지하 공간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6시, 김민수 씨가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24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죠.
태희가 정말로 그 지하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였습니다. 과연 최영호 씨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태희와 다른 실종 아이들은 정말 무사할까요? 24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오전 6시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선을 정비하던 김영철 선장 61세가 발견한 것은 낡은 배낭 하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바다를 누빈 베테랑 어부였지만 이런 물건을 본 것은 처음이었죠. 배낭은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었지만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내용물이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배낭을 개봉했을 때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학생증, 24년 전 놀이동산 입장권,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여러 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배낭 안쪽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최영호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실종된 태희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습니다. 오전 9시 이 소식이 김민수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58세가 된 그는 즉시 동해시로 향했습니다. 24년 만에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최영호 씨가 바다에 빠졌다면 다른 증거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배낭 안에서 추가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낡은 수첩과 편지 몇 통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스며들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본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최영호 씨가 직접 쓴 범행일지였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모든 범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5일 태희, 회전 목마에서 유인 성공, 지하 공간 감금. 2000년 9월 15일 수진, 대구 놀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8명의 아이들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태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태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끝까지 저항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하 통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겠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편지들도 마찬가지로 각 아이들의 부모에게 보내려던 사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하고 바다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전북의 최영호 씨 수배령이 재발령됐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기록이 언제 적힌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은 과거 최영호 씨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후 그의 행적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누군가는 그를 봤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편 놀이동산 지하 공간에선 추가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벽 뒤편에 또 다른 작은 방이 발견됐습니다. 이 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일기장과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부모에게 보내려고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태희가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나쁜 아저씨가 무서워요. 김민수 씨가 이 편지를 읽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4년 전 6세였던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20년 전부터 최영호와 비슷한 남성을 봐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가짜 이름을 쓰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죠. 하지만 가끔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군산으로 출동했지만 그 남성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3일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마치 수배 소식을 듣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렀던 쪽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신문 스크랩들이었죠.
모두 아동 실종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태희 실종 사건 기사도 있었습니다. 24년 전 신문인데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최영호 씨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최영호와 닮은 남성이 투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급히 제주도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발 늦었죠. 최영호 씨는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발 늦었습니다. 펜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최영호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펜션 사장의 말에 따르면 새벽 4시경 급하게 짐을 챙겨 떠났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단서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했죠. 최영호 씨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영호 씨가 수배 소식을 듣고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4년간 숨어 살아온 경험으로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최영호 씨가 직접 찾아온 곳입니다. 24년 만에 자수였습니다. 70세가 된 최영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정되어 보였습니다. 자수한 최영호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을 납치해 지하 공간에 감금했고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다고 했죠. 하지만 태희만은 예외였습니다. 태희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하 통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최영호 씨도 패닉에 빠졌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24년 만에 마주한 최영호 씨는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민수 씨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 씨가 김민수 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4년간 숨어 살면서도 죄책감에 잠 못 이룬 날이 더 많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김민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4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허탈함만 밀려왔습니다. 최영호 씨는 태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지하 통로에서 사고가 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언론은 24년 만에 해결된 태희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이 이 소식에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씨에게 위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에게는 여전히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지만 태희는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24년 전 그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8명의 아동 납치와 인신매매, 그리고 태희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였죠. 70세 노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7명의 아이들 소식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팔려갔지만 그중 3명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5월 5일 김민수 씨는 놀이동산 지하 공간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태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죠. 벽에 새겨진 엄마라는 글자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재 그 놀이동산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회전마구도 철거됐고 지하 공간은 완전히 메워졌죠.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2015년 세상을 떠난 아내 이지연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24년 만에 태희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묘비 앞에서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태희 찾았어. 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진실은 밝혀졌어. 태희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5월 20일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희를 비롯한 실종 아동들을 기리는 행사였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꽃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김민수 씨도 서울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8월 말 최영호 씨가 교도소에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교도관들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증거들의 위치를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이었죠.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였습니다. 현재도 경찰은 최영호 씨가 남긴 단서들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팔려간 아이들을 찾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김민수 씨는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태희가 살아있었다면 30세가 될 나이입니다. 그는 매년 태희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놀이동산 터에 찾아갑니다. 태희야, 아빠가 늦었구나. 24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진실을 찾았어.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집에 오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알아. 아빠가 항상 너를 기억할게. 2024년 현재도 전국에선 해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실종됩니다. 태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놀이동산 터에는 이제 작은 추모공원이 조성됐습니다. 태희를 비롯한 모든 실종 아동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곳을 찾아 아이들의 안전을 다짐합니다. 24년간 끝나지 않았던 악몽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을 태희를 기억하며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태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희처럼 무고한 아이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